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보는 그 장소, 바로 주막 이야기인데요. 과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조선시대에도 주막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실제로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주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시죠. 놀랍게도 조선 후기 이전까지는 주막이라는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390년 하류는 경주에서 울산까지 90리 길을 가는 동안 쉴 곳이 없어 맹수의 공포에 떨며 숲을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죠. 200년이 지난 16세기 말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조선 중기의 문신 오이문은 70일간의 여행 동안 단 한 번도 주막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일가 친척이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잠자리를 해결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아는 주막의 모습은 18세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역과 원이라는 시설만 있었는데 역은 관리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라서 일반 백성들은 이용할 수 없었죠. 일반 백성도 이용할 수 있었던 원은 원래 고려시대의 절에서 관리하던 숙박시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들어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민간인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갔고 결국에는 땔감과 물 정도만 제공하는 초라한 시설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도 신용카드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3년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의 기록을 보면 여행자들은 첫 번째 주막에서 돈을 맡기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수증으로 다른 주막에서 돈처럼 사용할 수 있었죠. 당시 화폐였던 엽전은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기 때문에 여행 자금으로 쓸 정도면 엽전 무게가 무려 25kg이나 나갔다고 하니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용됐다는 겁니다. 주막 주인들의 전국 조직이 있어서 영수증을 떼어먹거나 거부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여행객이 이 규칙을 어기거나 돈을 악용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럼 이제 실제 주막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주막의 방 온도가 무려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영국인 비숍은 조선의 온돌방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죽하면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문을 열려고 하면 호랑이가 온다며 막았다라고 기록했죠. 심지어 문풍지에 구멍을 뚫어 숨을 쉴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 칸에서 두 칸 방에 보통 10여 명이 함께 잤는데 미국 선교사는 상자 속에 정어리처럼 포개져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겨울에도 벌레가 득실거렸다는 가죠. 비숍의 기록에 따르면 한겨울인데도 벌레가 너무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도 방이 너무 뜨거워서 벌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나 보네요. 또 다른 외국인은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려야 했고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고문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막의 음식 문화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식사로는 장국밥이 주된 메뉴였는데 양지머리로 국물을 우려내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음식이었죠. 특이한 건 밥값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나 그 절반 정도로 꽤 비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고봉밥으로 푸짐하게 퍼져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철이 되면 신선한 야채도 제공됐고 해안가 주막에서는 회, 굴, 전복, 조개, 매운탕, 미역국 같은 해산물도 맛볼 수 있었죠. 술은 탁주가 메인이었지만 양반들을 위한 특별한 술도 있었습니다. 박문주라고 불린 이 술은 맛과 향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고급 술이었죠. 주막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임시 병원이 되기도 했고 우체국 역할도 했죠. 암행어사들은 이곳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새로운 문화가 전파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주막의 조정에 홍보 벽보를 붙이게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군수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막은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특별한 공간이었는데요. 양반, 평민, 천민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며 정보를 교환했죠. 마을에 주막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주모는 마을 주민들의 대모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막 주인인 주모는 대부분 은퇴한 기생이나 궁녀 출신이 많았다고 하죠. 이들의 세련된 처세술과 넓은 인맥이 주막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막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양반은 자신의 관직을 내세워 다른 투숙객들을 쫓아냈다가 큰 봉변을 당했죠. 알고 보니 그 투숙객 중에는 신분을 숨긴 판사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양반은 임금에게 고발당해 파직되고 말았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정승 맹사성의 일화가 있습니다. 용인의 한 주막에서 시골 양반이 맹사성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무시하며 내기를 걸었다고 하죠. 공자와 당자를 붙여가며 말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과거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시골 양반은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맹사성은 그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벼슬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주막의 위생 상태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죠. 일제강점기 당시 어느 일본인은 주모가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호걸이라도 수저를 들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모가 자기 입에 넣었던 숟가락으로 계속 음식간을 보고 젓가락은 거의 씻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콧물을 닦은 손으로 김치를 꺼내 썰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미국 선교사 무슨은 조선의 주막에서는 식사 준비가 된 걸 알리는 종이 따로 없었다며 김치 특유의 냄새로 식사가 준비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기록했죠.
주막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부터였습니다. 신장로가 생기고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주막들이 문을 닫았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일부 영리한 주모들은 도로 공사하는 측량사나 운전기사들에게 몰래 뒷돈을 주거나 술을 먹여서 자기 주막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후 주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철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보다 철도가 훨씬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막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인숙과 여관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조선의 주막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그 시대의 작은 사회였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의 주막은 2005년 경북 예천의 삼강주막이 문을 닫으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와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주막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사람을 물건 취급했던 노비제도의 실체와 정말로 노비 사냥꾼이었던 추노꾼들이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드라마 추노에서 등장했었던 노비들의 이마나 가슴에 새겨진 노자나 빗자처럼 낙인을 진짜로 찍었을까요? 실제 조선에서는 이런 낙인이 노비의 표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낙인은 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중 하나였었죠.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죄인의 얼굴이나 몸에 먹물로 죄명을 새겨 넣는 형벌이 있었는데요. 이를 자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한 사람 중에서 죄가 무거운 경우에 도자를 새기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런 사례가 간혹 나오는데 주로 곡물을 훔친 사람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비와 관련된 낙인은 전혀 없었을까요? 아주 잠깐이지만 있긴 했다고 하는데요. 1506년 연산군 12년에 도망친 노비에게 도노 혹은 도비를 새기라는 왕명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명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문신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낙인이 찍히면 평생 지울 수 없었죠. 때문에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 여겨지다 결국 1740년 영조 16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했을까요? 그리고 주인집 양반들은 누가 자신의 노비인지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종문서에 있습니다. 종문서의 대표적인 예로 노비 매매 계약서가 있는데요. 1664년 현종 5년의 기록을 보면 해남의 대부호 윤선도 집안에서 23세의 젊은 여자 종과 그 딸을 사들인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윤선도 집안에서 애순이라는 종을 보내 포목 2통 반을 주고 그 모녀를 샀다고 하죠. 이런 매매 계약서가 바로 노비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들은 그 종문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노비가 매매를 통해 얻어진 건 아니었으며 상속받은 노비들도 많았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노비를 얻은 경우에도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1510년 중종 5년의 기록을 보면 안동에 살던 김연이라는 사람이 생원시에 합격하자 아내의 양아버지가 축하 선물로 종 3명을 줬었는데 그 문서가 남아있죠. 노비를 물건 취급했던 조선이었지만 어쨌거나 노비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있고 자신은 노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노비와 관련된 공인된 문서를 주고받는 관행이 생겼다고 합니다. 1480년 성종 11년의 기록을 보면 상속받은 노비 2명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관청에서 공증해준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 상속에 참여한 사람들이 쓴 사실확인서를 모두 붙여놓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양반들은 3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할 때 자신이 소유한 노비의 명단도 함께 올려 관청에 보고했습니다. 김선이라는 양반의 호적을 보면 주인 가족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 뒤로 쭉 노비들의 명단이 이어져 있죠. 마치 지금의 각종 계약서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증명하듯이 조선시대 양반들 또한 자신의 노비를 증명하기 위해 꼼꼼히 문서로 남겨둔 거라 보면 될 것 같네요. 드라마 추노에서는 17세기 초반 인조 시절의 백성의 절반이 노비 신세였다고 나오는데요. 노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조선시대 그 누구도 없었을 것 같은데 대체 누가 노비가 되었던 것이고 진짜로 그렇게나 많은 백성들이 노비였던 것일까요? 노비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부모가 노비인 경우였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시작된 노비종모법 때문에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노비가 되는 거였죠. 노비종모법은 엄마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신분이 결정되는 제도였는데 아빠가 양인이고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 아빠가 노비이고 엄마가 양인이면 자식은 양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 중 아무나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망할 노비종모법 때문에 양반들은 노비 한 명만 있어도 그 자손들을 모두 노비로 삼을 수 있었죠. 노비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노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실제로 조선 인구의 40%에서 50%가 전부 노비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노비로 태어나지 않고도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째, 중죄를 지은 경우였죠. 특히 반역죄 같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으면 노비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추노에 나오는 송태아 캐릭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실제로 조선시대 법전을 보면 강도의 아내와 자식을 노비로 만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에는 강도로서 사용되지 않은 자는 강도 글자를 얼굴이나 팔뚝에 새기고 재범한 경우에는 교형에 처한다. 강도의 처자는 영원히 관할 지방관하의 노비가 되게 한다 라고 적혀 있죠. 둘째, 실제로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극심한 가난 때문이었죠. 전쟁이나 흉년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백성들 중에는 부잣집에 스스로를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의 한 기록을 보면 병든 남편을 돌보며 어렵게 살던 한 여인이 시아버지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를 노비로 판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기도 하죠. 심지어 19세기 말에는 한 아비가 12살 딸을 노비로 팔아버린 기록도 있습니다. 1889년에 이소동이라는 사람이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어린 딸을 45냥에 팔았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중 6냥은 중개인의 몫이었고 이소동에게 벼 한 섬과 5냥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죠. 자기만 살려고 딸을 팔아 넘긴 건지 아니면 딸이라도 살리려고 노비로 판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시대가 어떠했는지 짐작되는 기록입니다. 그렇게 점점 노비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도망가는 노비들 수 또한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도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노비들은 주인에게 매년 일정량의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 이를 신공이라고 불렀죠. 그게 적당하면 될 텐데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노비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보이면 주인 집에서 도망칠 생각을 하게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도망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죠.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을 살 돈도 없이 고향을 떠난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운 좋게 도망가더라도 언제 주인이 쫓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재산이 없어졌는데 넋놓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관아에 신고하거나 직접 사람을 풀어서 도망간 노비를 찾아내려고 길을 썼을 겁니다. 실제로 도망간 노비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는 기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노비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국가 소유의 공노비와 개인 소유의 사노비로 나누었죠. 공노비가 도망가면 관청에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사노비가 도망가면 주인이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1600년대 중반 효종 때는 공노비 19만여 명 중 2만 7천여 명만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었죠. 그러자 효종은 추세도감이라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 도망간 공노비들을 찾았습니다. 추세도감은 각 지방의 수령들에게 노비 조사를 지시하고 각 도마다 특별 관리를 보내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했죠. 그 결과 2년 6개월 만에 전국의 공노비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조정 또한 공노비가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특별기구까지 만들어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도망간 공노비를 찾아냈던 거죠. 그럼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를 찾는 일은 어땠을까요? 사노비를 찾는 건 전적으로 주인의 몫이었죠. 주인집 양반들은 보통 관아에 신고해서 도망간 노비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던지 아니면 추노꾼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1427년의 기록을 보면 경기도 양주에 살던 장전이라는 사람의 부인 신씨가 도망간 여노비 4명을 잡기 위해 관아에 도움을 요청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신씨의 신고를 받은 관찰사는 그 즉시 노비를 잡아오라고 지시했죠. 이렇게 개인의 재산인 사노비를 찾는데도 관아에서 적극 나선 것은 당시 조선이 양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던 거죠. 드라마 추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추노꾼의 존재였을 텐데요. 실제로 조선에서는 추노꾼이 존재했으며 그들을 두고 추노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과 타지방에서 추노객들이 내려와 머물면서 의복, 식량, 소 등의 물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섬 사람들 모두 집안이 기울고 파산하여 근심하고 원망하는 전경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를 보면 추노객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이들이 꽤나 횡포를 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전문 직업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주인이 다른 노비를 시켜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추노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추노일이 상당한 돈벌이가 됐기 때문인데요. 추노일을 다 완수하지도 않았는데 중도에 수행한 값으로 노비사에서 5명을 요구했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추노한 집안이 비록 수백 천금을 얻는다 해도 결국에는 귀속할 곳이 없어지고 자손이 끊어진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모은 돈을 검은 돈 취급하듯 그 당시에 추노로 큰 부자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저주받아 망한다는 내용이죠. 이렇듯 노비 제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제도였습니다. 심지어 서양의 노예제도와는 다르게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했던 게 더 큰 충격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사회 제도로 여겨졌습니다. 아무튼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기득권들이 자기 재산을 끔찍하게도 소중히 여기는 건 다 똑같은 것 같네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조선시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12월이면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크리스마스 문화가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100년도 더 된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부터 현재까지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크리스마스가 처음 전파된 건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1883년 미국 공사관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의 종교활동이 허가되었죠. 특히 1884년에 조선에 온 선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는 조선인들에게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성탄절마다 조선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성례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문화를 전파했죠. 1886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 이화학당이 설립되면서 성탄절에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성탄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너무나 특별해서 평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고 하네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1894년 12월 24일 명성황후가 직접 크리스마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언더우드에게 이 특별한 축제의 기원과 의미, 어떻게 거행하는지 상세히 물었죠. 그리고 감동받은 명성황후는 자신의 가마를 푸른 벨벳으로 덮고 그 안에 돗자리와 여러 옷감, 계란, 생선, 꿩 등을 가득 담아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명성황후는 조선도 미국처럼 행복하고 자유롭고 강력했더라면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1896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신문이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다뤘습니다. 12월 24일자 신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일을 맞아 조선 인민들도 대군주 폐하와 왕태자 전하의 성체가 안강하고 나라 운수가 영원하며 조선 전국이 화평하고 인민들이 무병하고 부요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빌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실렸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듬해인 1897년 12월 23일 독립신문은 세계 만국이 이날을 1년 중에 제일 가는 명절로 여기며 모두 일을 멈추고 온종일 쉰다 라며 자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휴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배제학당에서는 학생들이 회당 앞에 수백 개의 등불을 켜고 그중 제일 큰 십자 등에 금색으로 글자를 써서 기쁜 날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1907년에는 남녀 소학교 학생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나뭇가지마다 과자 봉지를 걸어두었다는 기록도 있죠. 1900년대 초반의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도 흥미롭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석판과 석피를, 어른들에게는 땅콩, 일본 사탕, 일본 과자, 오렌지가 든 선물 봉지를 나눠줬다고 하네요. 1920년대부터 30년대 중반까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모던 문화의 영향으로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죠. 모던걸과 모던보이들 사이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는 유흥 문화도 발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운 분위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유흥적인 크리스마스 행사를 전면 금지시켰죠. 1932년부터 발행되던 크리스마스 실도 1940년에 발행이 중단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결핵 예방과 계몽을 위해 도입된 크리스마스 실이었지만 실에 그려진 거북선이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에 그려진 산의 높이가 20m 이상이라거나 석유연호를 사용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도 제재를 받았죠. 그러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미군정은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면서도 성탄절과 12월 31일만큼은 예외로 두었고, 이로 인해 크리스마스는 밤새 놀 수 있는 해방의 날로 여겨졌습니다. 1949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당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죠. 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석가탄신일과 함께 성탄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는 조선 말기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속에는 명성황후의 관심, 독립신문의 선구자적인 결정, 일제의 탄압, 그리고 해방 후의 자유가 모두 담겨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 길거리에서 캐럴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소음진동관리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매장 밖소음이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데시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많은 상점들이 아예 캐럴을 틀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한 아시아 국가가 필리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정도인데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성황후의 관심, 독립신문의 선구자적인 공휴일 선언, 일제강점기의 탄압, 해방 후의 자유를 거쳐 현재까지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조선시대부터 시작됐었던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